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공세를 취한 지가 6월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2달이 넘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전해드릴 전과는 가장 큰 전과를 올린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러시아는 방어선을 1차, 2차, 3차 방어선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구축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2차 방어선이에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이 2차 방어선 두 겹으로 있는 이 2차 방어선을 훅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속 후속 증원부대를 집어넣고 확장을 하면 2차 방어선 싹 해버릴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까지 진격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역시 러시아가 계속 국내 정치에서 삽질하고 있는 상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56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 전차는 10대 격파, 장갑차는 8대 격파, 차량 9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는 19문 격파, 그리고 헬리콥터 한 대, 카모프 52 공격 헬기 한 대를 격추를 했고 무인 항공기 4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은 뭐 대동소이한데 이 기동 장비들의 격파는 조금 줄었죠. 그리고 야포도 19문이니까 한 개 대대 분량밖에 안 되고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었고, 그러나 이제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를 시킨 이 오리아브 전선에서 있습니다. 뭐 이게 좀 큰 전과고. 자,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어제 하루 동안 37번의 교전을 했고 적 공세는 실패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국방 차관이죠. 말리아르 차관은 로보틴의 방면에서 전술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바흐무트 지역에서 가장 참담한 패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바흐무트 지역에서는 지금 남쪽 크리치시우카를 비롯한 이 남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감제 고지 197m의 그 고지 등을 점령을 하고 계속 포격으로 아주 우세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가장 참담한 패배를 러시아가 했다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어떤 뭔가 전기를 이룰 만한 그런 획기적인 전과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고, 또 이런 것들을 뭐 뉴욕타임즈나 이렇게 우리 지도를 항상 만들어서 올려주는 그런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저도 참 궁금한데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시에서 68발의 포격을 했고 이 헤르손시의 민가 지역에 68발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 1명 사망했고 또 13명이 중상, 그리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더 늘어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전쟁 범죄를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 군이다 라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 살해 시도에 협조한 우크라이나 여성 1명을 체포했습니다. 바로 이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민간인이 대통령의, 특히나 이 전시의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나? 아니면 뭐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으나, 뭐 우리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내일 이 지역을 방문한다. 뭐 그러면 이제 사전에 뭐 예행 연습도 하고 또 알려주고 또 세팅도 하고 하죠. 뭐 그런 차원에서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공무원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이 전쟁 중에 자기 조국의 대통령을 살해하는데 협조하는 이 우크라이나인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체포됐습니다. 미국은 2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하이마스 장거리 로켓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비 탄약 이런 걸 주로 주고, 또 대전차 무기 이런 것들도 준다. 주로 뭐 그런 탄약류라고 해요. 미사일류.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선적했고 이달 말에 도착한다 라는 건데, 이달 말이면 이제 뭐 한 보름 정도 있으면 도착을 한다라는 말이 되겠고,
그 전차를 가지고 9월쯤이면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전투를 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이 해커를 동원해서 러시아 미사일 개발사에다가 해킹 툴을 심었다라는 건데, 이 개발사가 뭐냐? 일반적인 미사일 만드는 회사 하나가 아니고 미사일 만드는 완전히 어떤 그 과학자 연맹 같은 그런 곳에다가 해킹 툴을 심어서 계속 이제 백도어로 자기네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이런 해킹 툴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ICBM 이 기술이 급상승했다 라는 건데, 정말 이게 일부러 알고 대놓고 알려주려니까 남의 나라 보기에 민망하고 해서 모르는 척 할 테니까 해킹 툴 심어라, 그래서 알아서 가져가라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자기들끼리 우방인 척 하면서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 야당은 즉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지속적으로 납치하는데 군사훈련 정황이 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그 어린이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정황이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에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도 있나 보네요. 러시아가 우로자인 정착촌에서 역습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 우로자인 정착촌은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이죠. 지도를 보면 자, 여기 이제 벨리카 노보실카에서 쑥 치고 내려가서 스타로마이스크에서 지금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 동안 러시아군이 계속 반격을 하더니 여기 꽤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로자인을 러시아군이 완전히 내줬고, 이 자바트네 바자냐 입구까지 밀렸었는데 계속 전차 부대를 투입해서 조금 밀고 올라가는데 다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격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차 마크가 있고,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T-80 전차를 격파했다라는 글이 있죠. 여기는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T-72 전차를 격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T-80이나 T-72 같은 전차를 사용하는 부대라면 1선급 부대죠. 그 1선급 기갑 부대를 투입해서 이만큼 밀고 올라왔는데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밀어내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크레미나 전선의 북쪽이죠. 스바토베 지역, 제르베스 강을 건너서 교도보를 하고 다시 꼴짜기 지역으로 치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포격을 비롯한 역습을 해서 이 교도보마저도 내주고 다시 강 너머로 쫓겨날 위기에 있다라는 것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슬람과 적대 관계를 만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겼다는 교훈을 푸틴 정권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돌연 사회 불안 요소 제거를 명분으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무슬림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전국 무슬림 거주지와 사원을 습격해 무슬림들을 체포하는 작전명 니르갈 2023을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무슬림들이 대대적으로 체포되고 있다고 비셰그라드 24가 현지 시각 8월 8일 보도했습니다. 이 작전은 연방보안국과 경찰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의 이슬람 사원과 무슬림 집단 거주지 여러 곳에 중무장한 경찰들이 집중 투입돼 강압적인 체포작전이 진행되고 있어 러시아 현지 무슬림 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많은 러시아는 미 국무부 추산 약 1,400만 명의 무슬림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치공화국에 살고 있지만 최근 무슬림 이민자들이 모스크바 등 주요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면서 모스크바에만 공식 영주권자 30만 명을 포함해 최소 100만에서 150만 명의 무슬림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무슬림 세력이 대단히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무력을 동원해 이슬람 사원들을 하나둘씩 기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습 체포 작전을 통해 체류 권한 없이 모스크바 등 주요 대도시들에 있는 이주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보안 요원들은 무슬림 집단 거주 지역은 물론 그들의 체육활동 등 각종 행사장에 들이닥치는가 하면 모스크에 들어가 예배 중인 무슬림들을 일으켜 세우고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강압적인 단속에 무슬림들은 신성모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불법 체류 중인 무슬림들에게 사면을 조건으로 PMC 입대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상당수 무슬림들은 명분 없는 전쟁에 총알바지가 될 수 없다며 러시아의 이런 요구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무슬림들은 이 일련의 사태를 지난 4월 이스라엘 경찰의 알-아크사 사원 강제 진입 사건과 비교하며 러시아 당국의 이러한 행태를 이슬람에 대한 탄압이라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지적 무력 충돌이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슬림들이 크게 동요하고 전쟁 장기화로 인한 사회 불안이 누적되면서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부 시설에 대한 화염병 공격과 반체제 시위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일반 주민들은 물론이고 결속력 강한 무슬림 집단까지 건드리는 푸틴 정부, 정말 무서운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슬림들을 무차별적으로 검문 검색하고 있습니다. 왜냐? 병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모스크에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무슬림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신분증 내놔,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맨발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무슬림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너 불법 체류자잖아. 너는 잡아. 해서 잡아가서 추방당할래? 아니면은 군에 입대할래? 군에 입대하면 시민권 줄게. 이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이 인파들을 잡아놨는데 이를테면 무슬림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조선족들이 집단 거주하는, 또 중국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이런 지역이 있죠. 그런 동네에 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부 끄집어내는 겁니다. 검문해가지고 영주권자, 정식 비자 받은 뭐 이런 사람들 아니고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 전부 끄집어내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 일부만 지금 있어서 그렇지 엄청 많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시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해서 야, 전쟁 갈래? 입대할래? 그러면 시민권 준다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입대를 강요하고 있다. 병력이 부족하니까 무슬림들 이런 식으로 잡아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소련 그리고 러시아 역사상 무슬림들 이렇게 해서 잘 된 적이 없죠. 아프가니스탄 1979년도부터 89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때 러시아군이 15,051명이 사망하고 53,753명이 부상하고, 그리고 소련은 망했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소련 망하고 러시아가 연방이 생겼을 때 또 초창기에 체첸 전쟁을 했죠. 1차 체첸전이 94년부터 97년, 그리고 2차 체첸전이 99년에서 2000년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그 체첸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2002년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사건이 있었고 이때도 또 수백 명이 죽었죠. 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무슬림을 탄압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대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군 스페츠나츠의 황당한 실책으로 오레오브 방면의 러시아군에 큰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로보틴의 남부지역 광정면에서 상당한 진격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젤라이 요충지 토크마크까지 불과 13km 남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오레오브 축선의 로보틴의 방면에서 약 10km가량을 진격해 러시아군을 솔로드카, 발카 정착촌 일대까지 밀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역습이 있었지만 모두 격퇴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8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제47 기계화 여단 전력을 중심으로 T-0408 도로 축선을 따라 진행됐는데요. 지난 6일 러시아군 제45 분리 근위 스페츠나스 여단의 실책 덕분에 러시아군 방어선이 완전히 꼬이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로보틴의 측면을 통해 상당한 거리를 남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로보틴의 남쪽 약 3km 거리에 있는 노보프로코피우카 정착촌을 탈환하고 도로를 따라 그대로 남하하며 이첸코베와 솔로드카발카, 세니츠네 정착촌까지 진격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는 지난 이틀간 세니츠네 정착촌에서 동쪽 베르보브까지 종심 7.5km,
폭 9km에 달하는 넓은 전선을 밀어붙이며 러시아군을 몰아냈습니다. 이 일대 포병 전력이 크게 약화된 러시아군은 급히 수호-25 공격기와 카모프-52 공격 헬기를 동원해 노보프로코피우카와 이첸코베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 부대를 공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모프-52 공격 헬기가 47기가와여단 방공소대에서 발사한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며 공습을 통한 저지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세니츠네 정착촌까지 진출하면서 러시아군은 그동안 겨우 유지했던 고지대 진지들을 모두 빼앗기게 됐는데요. 러시아가 빼앗긴 진지들은 러시아군 2차 방어선, 주방어선 진지들이어서 이제 러시아군은 고지대의 적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어려운 처지로 몰리게 됐습니다. 솔로드카발카, 세니츠네 지역은 로보티네에서부터 이어지는 고지대 지역으로 이 지역 이남 지역은 모두 상대적 저지대에 속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세니츠네 정착촌을 완전히 장악할 경우 토크마크로 향하는 T-0408 도로 일대를 모두 감지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가져가게 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군은 오레오브 축선의 우크라이나군 주요 주둔지와 기동로에 화학무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남부 공세를 맡고 있는 타브리아 작전군 올렉산드르 타르나브스키 준장은 러시아군이 8월 6일 오레오브 남쪽의 노보다니리류카에 클로로피크린 가스탄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사용한 클로로피크린은 주요 최루탄 용도로 사용되는 화합물인데요. 호흡기가 노출되면 기침과 재채기, 호흡곤란, 구토,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나고 피부에 닿으면 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유독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루탄 용도로 사용될 때의 클로로피크린은 0.1ppm 이하의 농도로 사용하는데요. 이번에 러시아군이 사용한 고농도 클로로피크린은 1분 이상 노출되었을 때 사망할 수 있는 2.4ppm에 거의 근접한 농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포병 전력이 점차 열세에 몰리면서 화학무기 사용량을 늘리고 있고 최근 도네츠크 전선과 자포리자 전선에서의 화학탄 사용 사례 보고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침략 전쟁도 모자라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까지 쓰는 러시아군, 나중에 이 죗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오레오브 축선, 여러분들 이제 지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죠? 이 오레오브에서 보시다시피 쑥 내려갔죠. 지난 주말 그리고 이 며칠 동안 쑥 내려갔습니다. 여기 원래 로보티네 있죠. 이 로보티네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 밑으로 쑥 치고 내려가서 이만큼 지금 확장을 한 거예요. 9km나 치고 내려간 겁니다. 9km. 그래서 여기 있는 정착촌들을 차례로 점령을 했는데 여기 이제 폴로이 이 지역은 고지대예요. 그래서 이 폴로이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아직 점령을 못하고 있고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선이 2차 방어선이에요. 러시아군의 2차 방어선.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돌파한 건 아니지만 일부 지역의 2차 방어선을 뚫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지형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로보티네에서부터 빨간색이 점점 옅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폴로이 쪽이 굉장히 이제 고지대인데 여기 빼고 지금 타겟은 여기에요. 13km 떨어져 있는 토크마크. 이 토크마크가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죠. 이 지역을 1차적으로 점령을 해야 되는데 토크마크까지 이 세니츠네를 점령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13km.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세니츠네, 이첸코베 이 지역에서부터 거의 내리막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솔로드카 발카 아직 점령을 못했는데 이 솔로드카 발카까지만 점령하면 이 토크마크까지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포격류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또 러시아군의 반격은 더 힘들어지겠죠. 고지대로 올라와야 되니까. 자, 이런 상황이고 이 선이 2차 방어선인데 이걸 뚫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점령을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확장만 할 수 있다면 첨입 돌파 아닙니까? 그래서 확장만 할 수 있다면 러시아군은 이제 2차 방어선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 무너지는 것이 코앞에 눈앞에 왔다라는 거고 자 보시다시피 로보틴에서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주황색의 굵은 줄이 지금 두 줄이 쫙 있죠. 이게 바로 2차 방어선이에요. 2차 방어선 돌파를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여기 둥그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토크마크예요. 여기까지 전부 이제 내리막이고 13km. 13km면 딱 보면서 포격 유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리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것이 이 두꺼운 두 줄의 선, 그 두 줄의 선을 전체적으로 밀고 내려간 건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뚫었다. 그래서 옆으로 들어와서 에워싸면 되는 거죠. 이런 정도로 굉장히 큰 전과를 거뒀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이 자포리자와 헤르손을 탈환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곳이 자포리자에서 이 세 군데예요. 토크마크, 그리고 멜리토폴, 베르단스크죠. 그 중에 토크마크가 눈앞에 왔고 지금 여기 이 검은색 점선이 바로 기찻길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기찻길을 향해서 사격을 할 수, 또 토크마크를 향해서 사격을 할 수 있죠. 토크마크에 있는 이 기차 여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 향해서 사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멜리토폴 지역까지 루안스크 쪽에서 내려오는 철도 보급은 어렵게 됐다. 그래서 이 해안 도로를 통한 차량 보급밖에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크림반도에서 올라오는 보급도 지금 다 끊어져 버렸죠. 도로를 다 차단해 버렸으니까, 교량을 끊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자포리자는 점점 고립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이 토크마크가 빨리 돌파되기를 기대합니다. 토크마크 돌파되면 3차 방어선까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토크마크 선이 3차 방어선, 지금 2차 방어선을 일부 돌파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